황금빛 들녘에 핀 기적. 한 지붕 세 가족. 60년 넘게 닫혀있던 한 남자의 마음에 20살 넘게 차이 나는 두 명의 이방인 여인이 들어설 자리가 과연 있었을까요? 더구나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혈연이나 법률이 아닌 마음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한잔. 황금빛 들녘의 외로운 주인.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눈이 하늘과 맞닿아 수평선을 이루는 곳. 전라북도 김제. 예로부터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 불리는 이곳의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박진태 62세 사장의 대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로 62이 된 박 사장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광활한 땅에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황금물결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유기농 쌀 브랜드를 전국적인 명성으로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대지주이자 지역 사회 전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유지였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정작 그는 이른 새벽부터 작업복 차림으로 논두렁을 돌며 벼의 상태를 살피고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흑계 사람이었다. 15년 전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이 땅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의 농장에는 수많은 인부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 박 사장은 따뜻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고용주였다. 그러나 그의 넓은 한옥 저택은 늘 적막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온 과묵 한강 여사와 가끔 서울에서 내려오는 여동생 가족을 제외하면 그의 집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마치 광활한 들녘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질녘이면 그는 툇마루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과수원을 말없이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곤 했다. 그의 성공과 명성 뒤에는 늘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다. 제두장. 더 긴 꿈을 안고 온 두 영혼. 한편 머나먼 일본 땅에서 두 명의 24살 동갑내기 아카리, 우아유키는 각자의 꿈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불처럼 활기차고 강인한 성격의 아카리는 홋카이도의 가난한 농가 장녀였다. 그녀의 꿈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 고향으로 돌아가 늙은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번듯한 농장을 일구는 것이었다. 반면 호수처럼 맑고 차분한 성품의 유키는 교토 출신으로 섬세한 손재주를 가진 전통 염색 공예가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한복과 한국의 전통 자수에 매료되어 언젠가 일본의 미와 한국의 미를 결합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 한 브로커의 소개로 경기도 외곽의 한 의류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약속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착취당했다. 사장은 온갖 핑계를 대며 임금을 체불하고 끝없는 야근을 강요했다.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억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장이 자신들의 여권을 빼돌려 더 열악한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꿈은커녕 인간다운 삶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아카리와 유키는 그날 밤 야반도주를 결심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등에 맨 작은 배낭과 서로를 굳게 잡은 손, 그리고 절망뿐이었다.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새벽, 그들은 전라북도 김제의 한적한 시골길에 다다랐다. 며칠간의 노숙과 굶주림,
비에 흠뻑 젖은 몸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두 사람은 길가의 낡은 농기구 창고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낯선 땅에 버려진 어린 양처럼 절망에 빠져 떨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희미한 오토바이 불빛 하나가 다가왔다. 박진태 사장이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이른 새벽부터 논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다. 창고 옆에 웅크리고 있는 낯선 두 인형을 발견한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비에 젖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젊은 외국인 여성들. 그는 오랜 연륜으로 그녀들의 상황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가씨들,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겨?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디. 그의 구수하고 낮은 전라도 사투리에는 구짖음이 아닌 걱정이 묻어 있었다. 사람 소리에 화들짝 놀란 아카리와 유키는 서로를 더욱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남자의 온화한 눈빛과 말투에서 아기가 아닌 연민을 느꼈다. 아카리는 용기를 내어 어눌한 한국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저희 일본 사람 도망쳤어요. 사장님, 나빠요.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박 사장은 그녀들의 절박한 눈빛과 서툰 말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 여기서 이럴 순 없자녀. 가서 씻고 뜨신 밥이라도 한술 뜨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타라는 손짓을 했다. 아카리와 유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실된 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심스럽게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김제들녘의 어느 새벽, 그렇게 기적 같은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3장, 따뜻한 보금자리, 새로운 인연의 시작. 박진태 사장의 집은 넓고 정갈했으며 무엇보다 시골집 특유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먼저 두 사람에게 마른 옷과 수건을 건네며 씻을 곳을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에는 오랫동안 박 사장의 수발을 들며 집안일을 도맡아온 마음씨 좋은 강 여사가 있었는데 그녀 역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인과 함께 두 아가씨를 맞이했다. 강 여사는 낯선 두 처녀의 딱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며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위로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빼 바지로 갈아입은 아카리와 유키는 놀랄 만큼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집 중앙의 커다란 원목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밑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먹는 제대로 된 식사에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박 사장과 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며 때때로 반찬을 그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식사 후 박 사장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차분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어가 조금 더 능숙한 아카리가 유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절망적이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였다.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분노와 연민을 느꼈다. 세상에 이런 천벌 받을 놈들이 있나. 어린 처자들을 이억만리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놈들이여. 그는 진심으로 그녀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니들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다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 신세로 숨어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여. 당장 내가 큰 도움은 못 주겠지만 정 갈 데가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면서 몸이라도 추슬러. 신분 문제는 내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 그 대신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 강 여사 거들어서 집안일도 좀 하고 내가 시키는 밭일도 좀 거들고 그려. 아카리와 유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내 두 사람은 동시에 눈물을 터뜨리며 박 사장 앞에 엎드려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강 여사도 눈시울이 붉어져 그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박 사장은 정원 끝에 있는 작지만 깨끗한 별채를 그들의 임시 거처로 내주었다. 작고 소박했지만 아카리와 유키에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낯선 한국 땅에 온 후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평야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들의 작은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다음 날부터 아카리와 유키는 박 사장과 강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내장, 서로에게 스며드는 마음. 박 사장의 집에서 보낸 첫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그동안의 공포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 잠만 잤다. 하지만 점차 기력을 회복하면서 그들은 이 낯선 공간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친손녀처럼 그들을 살들이 챙겼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챙겨주었으며 밤에는 이부자리가 춥지 않은지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아카리와 유키에게 더 많은 한국어와 한국의 풍습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스승이기도 했다. 타고난 활기와 강인함을 지닌 아카리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강 여사를 도와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었으며 박 사장이 가끔 시키는 밭일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다. 특히 그녀는 이른 아침마다 농장 주변을 산책하며 논을 둘러보는 박 사장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광활한 들녘을 호령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마치 몽골 초원의 용맹한 부족장 같은 위엄과 강인함을 느꼈고 특별한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사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서툰 한국어로 농사일에 대해 묻고 홋카이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유키는 아카리보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박 사장과 강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손재주로 낡은 커튼을 수선하거나 정원에서 들꽃을 꺾어와 도자기에 꽂아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흥얼거리는 일본의 민요는 오랫동안 적막했던 박 사장의 집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었다. 어느 날 유키는 박 사장이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날 밤을 새워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비단 조각으로 아름다운 꽃 모양의 놀이개 장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줍게 박 사장의 작업복 주머니에 그것을 달아주었다. 박 사장은 말없이 그 장식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유키의 순수하고 여린 모습에서 잊고 있던 아내의 온화한 모습을 떠올렸다. 박 사장 역시 두 젊은 일본 여성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수년간 고요했던 그의 넓은 집은 이제 아카리의 쾌활한 웃음소리와 유키의 잔잔한 노랫소리로 채워졌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저녁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들이 어눌한 한국어로 농사 경험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올 때면 마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처럼 신이 나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두 사람의 순수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친달처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아끼고 보살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예순을 훌쩍 넘긴 자신의 나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쏟아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두 사람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후원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려 했다.
밤이 되면 아카리와 유키는 별채의 툇마루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과 속 깊은 마음을 나누었다. 유키, 박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 꼭 우리 아빠 같기도 하고 가끔은 아카리가 말을 흐렸다. 유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카리.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장님을 보고 있으면 가끔 교토에 계신 할아버지가 생각나. 다정하고 깊이가 있으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악 사장에 대해 서로가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질투하거나 다투지 않고 지금처럼 의지하며 돕고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유일한 혈육 같은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하고 애틋해졌다. 강 여사는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다. 평생을 박 사장 곁에서 그를 보필해온 충직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박 사장이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아카리와 유키의 등장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한국의 음식과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건네며 세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집에 새로 나타난 젊은 외국 여자들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오면 아이고, 우리 사장님 먼 친척뻘 되는 애들이여. 사정이 딱 돼서 걷어주셨지. 애들이 어찌나 착하고 부지런한지 몰라라면 응숙하게 말을 돌리곤 했다. 어느 주말 강 여사는 아카리와 유키를 데리고 김제읍내 5일장에 나섰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북적이고 활기찬 한국의 시장 풍경에 두 사람은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아카리는 금세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녹아들어 어설프게 물건값을 흥정하기도 했고 유키는 형형색색의 옷감들과 도자기 그릇들의 넋을 잃고 구경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의 이국적인 외모에 신기한 눈길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고 강 여사가 우리 집 식구들이여 라고 소개하자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아카리와 유키는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자신들이 김제라는 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실감했다. 마음속을 뒤덮고 있던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설렘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제5장 시련의 바람과 굳건해지는 유대. 들녘의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박 사장의 평화로운 집에 첫 번째 시련의 바람이 닥쳤다. 몸이 약했던 유키가 갑자기 심한 감기 몸살로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낯선 농사일에 익숙해지려 뙤약볕 아래에서 무리한 탓도 있었고 고향을 떠난 뒤 겪었던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몸으로 터져 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강 여사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정성껏 간호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고 유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박 사장은 즉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직접 오토바이에 유키를 태워 내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가장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카리는 병상에 누워 끙끙 앓는 유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워 간호했다. 따뜻한 물로 유키의 몸을 닦아주고 일본어로 위로의 말을 속삭였으며 때로는 어릴 적 아플 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 진단을 내리고 며칠간의 입원 치료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박 사장과 아카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박 사장은 망설임 없이 유키의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를 부담했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아카리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유키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감정을 더욱 근근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 사장은 이 두 처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절감하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퇴원하여 집에서 외양하고 있을 때였다. 서울에 사는 박 사장의 여동생 박선영 씨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오빠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오빠와 두 젊은 일본 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동네에서 전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갈한 집안 분위기와 평온해 보이는 오빠의 얼굴에 안심하는 듯했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카리와 유키의 생활 흔적과 그들을 대하는 오빠의 각별한 태도를 감지하면서 그녀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특히 오빠가 유키의 약을 챙겨주고 아카리와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빠를 뒤뜰로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저 애들 도대체 누구야? 동네 사람들 소문이 진짜였어? 저렇게 젊은 일본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박선영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오빠의 명예는 물론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지 모를 젊은 여자들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저것들한테 홀린 거 아냐? 오빠 돈 아니면 쟤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붙어 있겠어. 당장 내보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동생의 격한 반응에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카리와 유키를 만나게 된 과정, 그녀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있음을 설명했다. 선영아, 쟤들은 돈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애들이 아니여. 쟤들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음을 찾았고 사는 재미를 느꼈어. 내가 함부로 말할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오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두 남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박 사장은 여동생의 편견에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아카리와 유키에게 강제 추방 심사를 위해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다. 아카리와 유키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절망했다. 박 사장 역시 소환장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저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은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박 사장은 즉시 사람을 시켜 광주시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수소문하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여 그녀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싸움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수없이 관계기관을 드나들며 그녀들의 딱한 사정과 성실함을 피력하고 한국에 머물게 될 경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카리 또한 더 이상 숨지 않고 용감하게 문제에 맞섰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유키를 대신해 모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한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도 있었다. 강제 추방 명령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카리와 유키는 밤새 울며 박 사장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녀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이젠 이들은 내 식구여.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지킬 것이여. 날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은 아카리와 유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행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 소개를 통해 연결된 한 인권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녀들이 노동 착취의 피해자일 가능성에 주목했고 대한민국 실정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녀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유키를 치료했던 의사가 그녀의 건강 상태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소견서를 써주었고, 강 여사를 비롯한 일부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들의 선량함과 착한 처지를 증언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 덕분에 마침내 관계기관은 강제 추방 명령을 잠정 보류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비록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싸워 얻어낸 값진 승리였고, 이 시련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제6장 하나의 지붕, 세 개의 심장. 관계기관으로부터 기적 같은 체류 허가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박진태 사장의 농장에는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박 사장은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풀린 듯 툇마루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카리와 유키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함께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강 여사의 도움을 받아 아카리와 유키가 좋아하는 닭백숙과 청국장을 끓였고, 오랫동안 담가두었던 맛있는 인삼주도 꺼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두 사람을 툇마루로 불렀다. 그곳은 그가 평소 과수원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장소이자 먼저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었다. 박 사장은 나란히 앉은 아카리와 유키에게 따뜻한 연잎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는 과수원 너머로 내려앉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혹시라도 이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맘졸이고 안절부절 못한 적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카리, 유키. 나에게 니들은 단순히 손님이나 일꾼이 아니여. 니들이 이 집에 온 날부터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도 사는 게 다시 의미 있어졌어. 니들은 내 메마른 마음에 내린 단비 같았고, 나를 다시 살게 했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니들 둘 다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수군댈 것도, 내 동생 선영이가 잔소리할 것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여. 하지만 이제 나는 니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오늘 내 진심을 말하고 싶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내가 눈을 감은 후에도 나는 니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여.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가 된 진짜 식구여. 니들만 괜찮다면 앞으로 우리 셋이서 이 김제 땅에서, 이 집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자.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박 사장의 떨리는 고백에 아카리와 유키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그의 깊은 사랑이 그녀들의 심장을 강렬하게 흔들었다. 아카리가 먼저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도 같아요. 저희에게 사장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셨고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저희도 사장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유키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장님, 아카리, 그리고 우리 셋만 함께라면 세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저희도 평생 사장님과 아카리 곁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생전에 아내가 무척 아끼던 작은 금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그는 귀걸이를 한쪽씩 나누어 두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 아내의 유품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여. 아카리와 유키는 반짝이는 귀걸이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김제 평야의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 더 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집안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여사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에필로그 황금빛 들녘에 뿌리내린 사랑 7년의 세월이 김제의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처럼 흘러갔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박진태 사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과 그늘 대신 따스한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어느덧 31살이 되어 원숙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아카리와 유키가 항상 함께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5살배기 아들 하늘이와 4살배기 딸 유나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다. 아이들은 박 사장을 큰아빠라 불렀고 아카리와 유키를 모두 엄마라고 부르며 세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박 사장의 농장은 이제 그와 2명의 일본인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사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온 동네에 유명해졌다. 총명한 아카리는 박 사장을 도와 쌀의 온라인 판매와 유통을 관리하며 집안의 수입을 크게 늘렸고 마을 부녀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도왔다. 섬세한 손재주의 유키는 일본의 염색 기법과 한국의 전통 조각보 공예를 결합한 독특한 수공예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는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과 공예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박 사장의 여동생 박선영 씨도 이제는 오빠의 특별한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형님이 둘이나 생겼다면 옹담을 하기도 했고 조카 하늘이와 유나를 끔찍이 아끼는 고모가 되어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한아름 안고 왔다. 강 여사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우며 든든한 할머니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 사장과 아카리, 유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논뚝길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큰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유나는 엄마들이 엮어준 토끼풀 화관을 쓰고 일본 민요를 흥얼거렸다. 박 사장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곁에 선 아카리와 유키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다. 내 인생의 두 사람,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요. 당신들은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아카리가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며 환하게 웃었다. 저희에게도 아버님은 하늘이고 바다 같은 분인걸요. 저희 모녀를 이렇게 넓은 품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해요. 유키도 그의 남은 팔에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저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아버님과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고향의 초원처럼 넓고 이 땅의 강물처럼 깊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없는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등 뒤로 추수가 끝난 광활한 들녘이 새로운 농사를 위해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이와 국적, 세상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은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비옥한 땅의 풍성한 결실처럼 아름답게 연그러 영원히 굳건할 것이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행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